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극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연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오늘 택배 받지 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오더니 곧바로 통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방금 민수에게서 무슨 말을 들은 걸까? 갑자기 택배를 받지 말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 거지? 놀란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다. 금세 통화가 종료되고 말았다. 느닷없는 전화 한 통, 짧은 한마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들은 평소 장난으로라도 저렇게 심상치 않은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더구나 전화를 걸자마자 다짜고짜 한마디만 남기고 끊어버릴 만큼 다급해 보이다니.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혹시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민수는 27살 성인이지만 내게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키운 아들이라 그런지 나는 유난히 민수 걱정이 많았다. 그 민수가 아무 설명도 없이 그런 부탁을 하다니 불길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흠칫 놀라 가슴을 졸였다. 문 너머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택배 왔습니다. 순간 아들의 말이 떠올라 나는 숨을 죽였다. 문 앞에 누가 온 걸까? 정말 택배 기사일까 아니면 인터폰 화면을 살며시 켜보았다. 화면 속에는 택배 상자를 든 남자가 서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회색 조끼에 익숙한 택배 회사 로고가 보였다. 평범한 배송 기사처럼 보였지만 아들의 경고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다. 계세요. 택배 왔는데요. 남자가 다시 번한 말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문 하나를 두고 서 있는 저 사람이 진짜 택배 기사일 뿐일까? 아니면 민수가 경고한 무언가 위험한 사람일까? 한참을 기다리자 문밖이 조용해졌다. 혹시 돌아간 걸까 싶어 인터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현관문 앞 바닥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살폈다.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긴장한 채로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 놓인 상자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스 겉면에는 내 이름과 주소가 적힌 운송장이 붙어 있었다. 보내는 사람 라는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모르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머릿속에서는 가지 말라고 한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이미 상자를 손에 든 이상 이대로 둘 순 없었다. 대체 이게 뭔지 무슨 일인지 알아야 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닫고 거실 식탁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다. 커터칼을 가져와 상자를 뜯기 시작했다. 손끝이 계속 떨렸다. 상자에는 완충을 위한 신문지들이 구겨 넣어져 있었다. 나는 그 안을 헤집어 내용물을 찾았다. 그러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 촉감이 손가락에 닿았다. 신문지를 걷어내니 작은 투명 비닐봉투 속에 카드 2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나는 중얼거리며 봉투를 열어 2개의 카드를 꺼냈다. 깔끔하게 코팅된 직사각형 플라스틱, 분명 신분증이었다. 먼저 한 장을 집어들었다. 운전면허증이었다. 3cm 남짓한 증명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낯선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이름은 박상현, 생년월일과 주소 등이 적혀 있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왜 이런 게 내게 온 거지? 심장이 싸하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곧바로 두 번째 신분증을 확인했다. 카드를 돌려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증명사진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지혜. 내 손에 들린 주민등록증에는 최지혜라는 이름과 함께 내가 아는 얼굴이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다. 민수가 1년 넘게 만나온 여자친구 지혜였다. 몇 달 전에 식사 자리에서 한 번 본 적 있는 조용하고 선한 인상의 그 아가씨가 내게 웃고 있었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왜 지혜의 신분증이 남의 것이랑 함께 이런 상자에 담겨 우리 집에 온 걸까? 나는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혹시 잘못 온 걸까? 하지만 내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이걸 보낸 사람은 설마 민수?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민수가 이런 걸 보냈을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애써 밀어낸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민수가 아니면 누가 내게 지혜의 신분증을 보내겠는가? 그리고 보내놓고 받지 말라고 한 것도 설명이 된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지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그리고 민수가 그 일에 얽혀 있음이 분명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지혜가 납치를 당한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상상을 참아 끝까지 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민수가 이 일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여전히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전원이 꺼져 있는 모양이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주저앉고 말았다. 민수야, 제발 무슨 일이든 전화 좀 해줘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휴대폰은 묵묵부답이었다. 나는 식탁이 펼쳐진 두 개의 신분증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지혜와 박상현이라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 지혜의 신분증과 함께 있는 걸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걸까? 혹시 뉴스에 무슨 사고라도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두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입력했다. 그러나 박상현이라는 이름으로는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인물 검색에 뜨는 동명이인은 모두 다른 사람이었다. 최지혜라는 이름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직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일인 걸까? 나는 검색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덮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빈 느낌이었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혹시 무슨 위험이 그녀에게 닥쳤다면 전화를 받는 사람은 지혜가 아닐 수도 있었다. 잠시 고민하던 끝에 나는 민수의 집으로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민수가 연락이 안 될 때 늘 찾아가는 곳은 결국 집이었다. 어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결국엔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더군다나 만약 민수가 이 상자를 보냈다면 그가 있을 곳은 집일 가능성이 컸다. 나는 황급히 겉옷을 걸치고 두 신분증을 가방에 넣었다. 떨리는 손으로 집을 나서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햇살이 저물어가던 오후 나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민수의 자취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불안한 상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민수가 큰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건 아닐까? 택시에서 내리니 어느새 주변은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민수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서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복도에 들어서자 익숙한 3층 끝 방, 민수의 현관문이 보였다.
나는 초인종부터 눌렀다. 민수야, 엄마야.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 안은 조용하고 컴컴했다.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켜니 원룸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민수의 흔적이 가득한 작은 방 안은 평소보다 어수선한 상태였다. 침대 위 이불은 뒤집힌 채였고 책상 위엔 랩톱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옷장 문도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민수를 불렀다. 욕실 문까지 열어 확인했지만 역시나 집안엔 아무도 없었다. 힘이 풀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계는 저녁 7시를 넘기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있지 않다면 민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혹시 아직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방 안을 둘러보던 중 휴지통 옆에 버려진 피 묻은 붕대가 눈에 띄었다. 나는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하얀 거즈에는 선홍색 핏자국이 선명했다. 민수야, 나는 붕대를 끌어안고 오열이 터질 뻔한 것을 애써 참았다. 민수가 다친 게 분명했다. 어디서 다친 걸까? 많이 다친 걸까? 그 상처를 스스로 대강 처치한 뒤 집을 떠난 모양이었다. 열린 옷장을 보니 군데군데 비어 있었다. 여행용 가방이 늘 두던 자리에 없었다. 민수가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집을 떠난 게 틀림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울지 않으려 해도 자꾸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급히 현관문을 열었다.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던 참이었다. 어머, 민수 어머니세요? 아주머니는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내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서 있으니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우리 민수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낮이나 아니면 어제 밤이라도. 나는 다급히 물었다. 아, 오늘 점심때쯤 봤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던거려 어디 다친 것 같기도 하고 큰 여행 가방을 들고 급하게 나가기에 어디 가나 했어요. 그래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주머니는 내 손을 살며시 붙잡으며 말했다. 아드님이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나는 겨우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천천히 돌아서서 민수의 집을 나왔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방은 주인을 잃은 듯 적막했다. 책상 위엔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대학 졸업식 날 내가 민수와 다정히 어깨동무하고 웃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던 내 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길고도 외롭게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들이 차창 밖으로 희미하게 흘러내렸다. 나는 지친 몸을 택시 좌석에 파묻고 간신히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붕대에 묻은 선열, 지혜의 얼굴이 담긴 신분증, 피투성이었을지도 모를 민수의 모습이 마구 겹쳐 떠올랐다. 문득 민수가 16살 무렵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왔던 날이 떠올랐다. 조용하고 모범생이던 아이가 주먹 다짐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 학교로 달려간 기억. 알고 보니 반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 가해 학생과 몸싸움을 했던 것이었다. 그때 선도부 선생님 앞에서도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가만히 안 말렸으면 그 애가 더 크게 다쳤을 거예요. 남을 해치는 일이라고는 한 번도 없던 아이였다. 오히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몸을 사리지 않고 돕던 애였다. 그런 민수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혜의 신분증이 눈앞에 나타난 이상 민수가 심상찮은 사건에 휘말린 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다치고 피 흘린 것도 사실이었다. 지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리고 민수는 차마 끝까지 상상할 수 없었다. 혹시 민수가 지혜를 지키려다 그 남자와 싸움이 붙었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지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수많은 물음표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나는 그 답을 알 수 없어 괴로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밀려왔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텅 빈 어둠 속에서 혼자 괴로운 상상들만 이어졌다. 민수가 축 늘어진 채 피투성이로 내 앞에 나타나는 악몽까지 꾸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불을 켰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우선 민수가 집으로 올 가능성에 대비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만약 곧 소식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정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땐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설령 민수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아이를 내가 끝까지 외면할 순 없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현관문을 향해 눈을 떼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밖에는 가로수 가지들이 바람에 스칠 때마다 창틀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간간이 멀리서 개 짖는 울음소리가 고요를 흔들 뿐 주택가는 숨죽인 듯 적막했다. 밤 11시가 넘어갈 즈음 바깥 현관에서 조심스레 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는 듯한 인기척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현관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작은 목소리로 물으며 문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금세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엄마. 한순간에 눈물이 솟구쳤다. 나는 허둥지둥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내 아들이 서 있었다. 현관등을 환히 밝히자 어둠 속에 서 있던 민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는 후드 달린 점퍼 차림에 캡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다. 옷자락 여기저기가 흙투성이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밖에 비가 오는지 어깨엔 빗방울이 몇 개 맺혀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수척해진 얼굴, 풀 죽은 어깨,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고 입가엔 아물지 않은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와 눈이 마주친 민수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민수야, 민수야. 복받치는 울음을 꾹 참은 채 나는 아들의 등을 다독였다. 내 품속의 민수는 사춘기 이후 처음 느껴보는 듯한 약한 몸짓으로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살아만 있어주면, 이렇게 돌아와 주기만 하면 뭐든 괜찮을 것 같다고 수없이 되뇌었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지금 나는 되레 숨이 막혀왔다. 민수의 옷깃에서 스며든 차가운 빗물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붙잡고 몸을 떼어냈다. 그리고 흐트러진 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얼굴엔 상처 자국, 옷엔 얼룩과 흙먼지, 그리고 희미하지만 검붉은 흔적들. 비었다. 이미 말라 검게 변한 핏자국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팔을 붙잡았다. 민수야. 이게 다 뭐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물음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몸이 쇠약해진 듯 휘청거렸다. 들어와. 어서 들어와서 앉아. 나는 민수의 팔을 부축해 거실로 이끌었다. 그를 소파에 앉히고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다. 민수는 물잔을 받아들었지만 손끝이 심하게 떨려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눈앞에 앉은 민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결국 나는 식탁 위에 두었던 투명 비닐봉투를 가져와 민수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지혜의 주민등록증과 박상현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민수의 눈동자가 그것을 보자 크게 흔들렸다. 이제 말해줄래? 이게 다 뭐야? 내가 보낸 거니? 나는 조심스레 운을 뗐지만 목소리는 이미 놀람과 두려움으로 갈라져 있었다. 민수는 봉투 안 신분증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억눌린 듯 허리를 깊이 숙였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미안하다고? 무슨 뜻이야, 민수야?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지? 지혜는 어디 있니?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야?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 터져나오는 질문을 간신히 추스르며 물었다. 민수는 고개 숙인 채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엄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민수야, 무슨 일인지 말해줘. 엄마는 내 편이야. 뭐가 됐든. 너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 말에 민수는 눈을 꼭 감은 채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혜가 죽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말을 기다렸다. 지혜가 죽었다고요. 엄마.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벌개져 있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두 뺨을 탔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내 아들의 울먹이는 얼굴만 바라봤다. 지혜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몇 달 전 함께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인사하던 그 아이가 죽었다고? 어쩌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물었다. 민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 끊어질 듯 이어졌다. 어젯밤에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많이 놀란 목소리였어요. 전 남친이 찾아온 것 같다고. 무서워서 제발 빨리 와 달라고.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을 크게 뜬 채 아들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제가 도착했을 때 지혜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박상현이라는 남자가 지혜를 민수의 목소리가 흐트러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말해봐. 나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감싸며 조용히 달랬다. 내 손 아래로도 그의 떨림이 전해졌다. 그 남자가 지혜를 칼로 위협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울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그자가 저한테 덤벼들었어요. 미친 사람 같았어요. 민수의 손등에 잔뜩 핏기가 가셨다. 싸우는 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 사람이 휘두른 칼에 저도 몇 군데 베었는데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아픔도 못 느끼고
필사적으로 칼을 빼앗으려고 bom을 던졌어요. 나는 아들의 팔에 난 붕대와 밴드를 떠올렸다. 가슴이 저려왔다. 막 다투다가 그 칼이 지혜한테로 엄마 지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민수는 결국 오열을 터뜨렸다.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지혜가 흉기에 찔렸다는 말이었다. 지혜가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제가 그녀를 안았는데 이미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민수의 울음에 말들이 묻혀 간신히 들렸다. 내 가슴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 사람은 저는 분노가 치밀어서 눈앞이 새하얘지고 그 사람이 아직 칼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빼앗아서 얼마나 찔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민수의 말에 아찔함을 느꼈다. 박상현이라는 남자를 찔렀다고 했다.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옆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제 손으로. 민수는 멍하니 자기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 역시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그의 고백을 듣고 있었다. 지혜도 죽고 그 남자도 죽고 제 주변엔 피투성이 시신들 뿐이었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좀 돌아왔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얘가 그 두 사람 신분증을 나는 아들의 말을 받아 힘겹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현장에서 잡히면 둘 다 제 손에 죽은 걸로 보일 테니까 경찰이 날 뭐라고 생각할지 겁이 났어요. 민수야, 나는 안타까움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결국 신고도 못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제가 한 일이 정당방위였다고 해도 지혜 부모님 얼굴을 볼 자신도 없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도망치면서 둘의 지갑에서 신분증만 챙겼어요. 누가 발견해도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시간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한심하죠. 그의 목소리는 자조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내 앞의 아들은 너무도 어린아이처럼 떨며 울고 있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미안해요, 엄마. 민수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재빨리 그의 손을 붙잡았다. 넌 잘못이 없어. 내 잘못 아니야, 민수야. 그 사람 때문에 지혜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 탓이야. 나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잘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죽였어요. 지혜도 결국엔 제가 지키지 못해서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널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엄마가 증언할 거야. 다 말하면 경찰도 이해해 줄 거야. 정당방위며. 내 말에 민수는 절망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미 너무 늦었어요. 나 도망쳤다고요. 현장에서 도망치고 증거를 숨기려고까지 했는데 이제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그제서야 나는 민수가 처한 현실이 냉혹하게 다가왔다. 그는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 그것만으로도 죄를 피하기 어려울 터였다. 심지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경찰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을 이렇게 잃을 순 없었다. 민수야. 엄마랑 같이 경찰서 가자.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해보자. 너 혼자 도망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위험해질 거야. 경찰도 곧 널 찾을 테고. 민수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엄마 경찰이 날 잡으면 난 교도소에서 평생. 아니, 그렇게 안 돼. 엄마가 같이 가서 설명하고. 안 돼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나는 놀라 입을 다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난 모든 걸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혜도 잃고 미래도 잃었는데 만약 잡히면 난 살 의미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눈물을 훔치며 애원하듯 외쳤다. 넌 아직 젊고 앞으로 엄마가 옆에 있잖아. 우린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지혜도 분명 내가 이렇게 포기하길 원하진 않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들리지 않는 속삭임처럼 중얼거렸다. 이미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때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거실벽에 어른거렸다. 긴장감이 한층 끌어올랐다. 곧 누군가 확성기로 외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경찰입니다. 집 안에 있는 김민수 씨 들리면 대답하세요.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민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거실 한 구석을 두리번거렸다. 그의 시선이 부엌 쪽에 멈춘 것을 나는 눈치챘다. 민수야, 나는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겁에 질린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확성기의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즉시 두 손을 들고 나오세요. 경고했습니다. 발소리들이 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대로면 경찰이 강제로 들이닥칠 게 뻔했다. 나는 다급히 민수의 양 어깨를 움켜쥐었다. 민수야. 제발 엄마가 나가서 설명할게. 여기 가만히 있어. 아니, 같이 나가자. 엄마만 믿고 일단 경찰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저 엄마. 난 감옥에 가기 싫어.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수야.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 자물쇠가 흔들렸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순간 민수는 결심한 듯 눈을 굳게 감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 사랑해요. 안 돼! 내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수의 손에 번뜩 무언가가 쥐어졌다. 부엌 식탁 위에 두었던 과도였다. 민수는 거침없이 칼날을 자기 가슴팍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민수야! 나는 충격에 질려 소리쳤다. 눈앞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순간 내 시야가 하얗게 멀어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음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민수는 고통스러운 신음도 내지 않은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재빨리 달려가 그의 몸을 안았다. 따뜻한 피가 순식간에 내 손과 옷을 적셨다. 안 돼! 제발 정신 차려! 민수야, 민수야! 나는 울부짖으며 그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민수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지만 초점이 없었다. 피가 그의 입가로 흘러나왔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제서야 집안은 붉은 경광등 불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누군가 무전을 치며 구급차를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내 품 안의 민수는 이미 축 처진 채 미동도 없었다. 민수야, 민수야! 안 돼! 이런 일은 아니잖아! 나는 절규하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차가워져가는 그의 뺨에 내 눈물이 끝없이 떨어졌다. 제발 눈 좀 떠봐.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민수야. 아들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봐도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는 들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잿빛 하늘 아래에서 나는 조그만 유골함을 끌어안고 있었다. 민수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쓸쓸하게 치러졌다. 몇몇 친지들과 지혜의 부모님까지 참석해 흐느꼈다. 나는 멍한 정신으로 아들의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 서 있었다.
아무것도 현실 같지 않았다. 민수의 유해는 남편이 잠든 묘 옆자리에 안치되었다.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빠와 아들이 싸늘한 죽음 속에서야 비로소 나란히 함께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가슴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끝내 지혜의 부모를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관이 내려가는 순간 지혜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두 아이 모두 하늘로 떠나보낸 그들의 고통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지혜의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담담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지혜의 어머니는 비통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수 어머니, 지혜 어머니가 흐느끼며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지혜를 지켜주려 했다고 들었어요. 민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말에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죄송해요. 지혜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민수가 정말 미안해요. 나는 벌벌 떨며 사죄했다. 지혜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도 불쌍한 아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둘 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있을 거예요. 이젠 슬픔은 우리 몫이겠지요. 우리 둘은 말없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아들을 키워왔건만 이제 하나뿐인 아들마저 보내고 나는 이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았다. 무엇을 위해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민수의 사건 수사는 한 달 남짓 걸려 마무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치명상은 박상현이 휘두른 흉기에 의한 것이었다. 현장 감식에서도 민수가 정당방위로 그를 제압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만약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살인 혐의는 면할 수도 있었을 터였다. 그러나 그 아이는 끝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다. 사건 종결 후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민수의 유품을 건네받았다. 그날 그가 입고 있던 피 묻은 옷과 지갑,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나온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나는 그가 마지막까지 걸치고 있던 외투를 꼭 끌어안았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핏자국이 손끝에 와닿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나와 어린 민수가 함께 있었다. 아마도 민수가 몰래 지갑에 넣고 다니던 모양이었다. 사진 가장자리에 선홍빛 피 얼룩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오열했다. 며칠 뒤 나는 민수가 지내던 자취방을 정리하러 조용히 찾아갔다. 한 달 넘게 빈 채로 남겨진 방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한 정적이 나를 맞았다. 방 안에는 민수가 떠나던 날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그가 즐겨 읽던 책이 반쯤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책갈피 사이에는 그가 메모해둔 작은 쪽지가 꽂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 순간 10여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은 어린 민수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짜내 이렇게 말했었다. 민수야, 이젠 내가 엄마 지켜드려야 한다. 그때 남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지금 내 뺨 위로 겹쳐 흘렀다. 우리 민수는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 했던 걸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다 스스로 목숨을 던진 내 아들이 미쳐버리도록 안타까웠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린 시절부터 정의감 강하고 따뜻했던 내
아들은 결국 자신이 적어둔 다짐처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다. 그리고 나는 그런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한참을 흐느낀 후에야 나는 방을 둘러보며 남은 물건들을 차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속 단정히 정리된 옷들, 책상이 빼곡히 필기된 노트들 하나하나에 민수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작은 원룸 구석구석에 깃든 기억들이 물밀듯 덮쳐왔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방에 왔던 날 민수를 찾겠다고 애타게 불러보던 내 목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치던 것이 떠올랐다. 이제는 그 어디를 향해 불러봐도 대답해줄 이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며 나는 방 안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잘 가. 내 아가.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쓸쓸히 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민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들어왔다. 엄마 사랑해요. 지금 내 곁에는 더 이상 민수가 없다. 다만 그의 웃음소리와 눈물 어린 목소리만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칠 뿐이다. 나는 평생토록 그 마지막 목소리를 잊지 못할 것이다. 밀려드는 죄책감과 그리움에 또다시 눈물이 흐른다. 나는 나지막이 혼잣말로 대답해 본다. 이 텅 빈 세상 한가운데에서라도 그 아이에게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나도 사랑해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메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독백은 싸늘한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남은 건 뺨 위로 흐르는 뜨거운 눈물뿐이었다.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과 엄마의 억울하고도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